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은 순간이다입니다. 이 책은 2023년 11월에 출간되어 현재 에세이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다산북스, 저자는 김성근님입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 대표 야구인이자 82세에도 현역 감독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성근 감독님의 에세이예요. 저자는 삶이라는 타석에서 평생 지켜온 인생 철학을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저자가 80년 인생에서 배운 깨달음과 지혜를 한 권으로 정리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흔히 야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통산 천승이라는 고지를 한국에서 2번째로 넘은 감독이었습니다. 저자는 본인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며 거북이 인간이었다고 회고합니다. 토끼들처럼 재주를 타고나지도 못했고 꾀를 부릴 줄도 모르지만 어떤 문제에 부딪히며 멈춰서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숙고하며 오직 내 안에서 답을 찾는 거북이 같았다고 말합니다. 인생이란 결국 순간이 축적되어 만들어지며 매 순간의 한 결정과 행동이 쌓이고 쌓여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어 간다고 전해줍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선 안 된다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시련과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묵직하고 담담한 응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고민과 어려움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전해주는 인생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삶이라는 타석에서 평생 지켜온 철학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이를 먹었다 해도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어. 시선은 늘 앞으로, 미래로. 야구도 인생도 그렇다. 공 하나에 다음은 없다. 공 하나에 다음은 없다. 어깨 부상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무엇이든 자기가 지금 베스트라는 확신이 들 만큼 열심히 하며 기회는 언젠가 오게 되어 있다. 운도 내 편이 된다. 야구나 인생이나 한시도 멈춰있는 순간이 없다. 순간순간 움직임을 포착하며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은 똑같다. 강물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흘러가는 강물은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도 사실 전부 다르다. 수질이 다르든 온도가 다르든 순간순간 모두 다른 강물이 흐르고 있다. 단 1mm라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손을 뻗어야 물고기 한 마리라도 낚아챌 수 있듯이 우리 삶의 움직임에도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인생에 나타나는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인생이란 결국 순간이 축적되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제, 오늘, 내일 마주치는 순간들,
매 순간에 한 결정과 행동이 쌓이고 쌓여 인생이 된다. 1962년 1월 나는 처음으로 가슴에 코리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얻고 마운드에 발을 디뎠다. 1961년 한국으로 건너와 교통부에 입단하자마자 국가대표로 선발되었고 그해 12월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 참가를 위해 자유중국으로 향하면서였다. 당시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에는 한국, 일본, 필리핀, 자유중국 네 나라가 참가했다. 나는 일본과의 2경기에 모두 등판했고 첫날은 선발투수로 둘째 날은 구원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 2경기 모두 지고 말았지만 나는 선발로 출전한 경기에서는 7회까지 단 2개의 안타만 허용했고 구원투수로 나간 경기에서는 무실점을 해내며 제법 호투했다. 국내외 야구인들에게도 꽤나 호평을 받았다. 그게 내 선수로서 전성기의 시작이었다. 어머니에게도 신이 나서 장문의 편지를 써 보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것만 같던 시기였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왼팔이 아프기 시작했다. 팔꿈치에서 시작된 통증이 왼쪽 팔 전체로 퍼져나갔다. 스포츠 의학이 발달한 지금 같았다며 쉽게 해결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는 트레이닝 코치는커녕 통증에 대한 개념조차 없던 시절이었다. 아프면 화끈거리는 약을 바르고 경기에 나갔고 아이싱을 하는 대신 뜨겁게 달군 돌로 찜질을 했다. 방법을 완전히 잘못 안 것이다. 한번 나빠진 팔 상태는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 1966년을 끝으로 나는 완전히 투수 생활을 접어야 했다. 일루수로 포지션을 바꿨지만 그 역시도 오래 할 수 없었다. 한국에서 야구로 최고가 되겠다고 영주 귀국을 했던 게 1964년인데 결국 내 선수 생활은 그로부터 4년 만에 마무리되었다. 짧디 짧은 전성기였다. 처음에는 앞길이 막막했다. 야구를 하러 한국에 왔는데 야구를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소속팀이다운 기업은행 본사로 들어가 도장을 찍으라는 곳에 도장을 찍는 정도가 전부였다. 함께 일하는 은행원들도 김성근은 쪽발이라서 한국말을 못한다며 수군거리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렸다. 야구를 위해 살고 야구를 하다 죽자고 결심했는데 여기서 끝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내게 은행은 오래 있을 곳이 아니었다. 기회는 기다리다 보면 그 속에서 올 수도 있고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니 절망에 빠지거나 불안에 떨지 말자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나는 은행에 다니면서도 매일 뛰며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며 어느새 내일은 온다. 거짓말처럼 기회가 찾아왔다.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운이 참 좋다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 나의 의식 속에서 그 기회는 사실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기업은행 감사였던 이창현 씨가 내게 자신의 모교인 마산상고 야구부의 감독을 맡아달라며 나를 기업은행 마산 지점으로 발령을 내준 것이다. 그 덕분에 나는 기업은행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마산상고 감독으로 다시 야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인생을 살아보니
기회란 흐름 속에 앉아있다 보면 언젠가 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는 그런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아니, 기회라기보다는 마치 순리처럼 내게 찾아온 일들이었다. 그러니 매일의 순간순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었고 그럴 수도 없었다. 내일이 있다는 것을 핑곗거리로 삼지 않았다. 내일이 있으니 오늘은 어떻게든 괜찮다는 마음가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일이 와 있는 삶을 살고자 했다. 사인할 때 꼭 쓰는 나의 좌우명. 일구이무도 그러한 의식에서 나온 말이다. 일구이무란 공 하나에 다음은 없다는 뜻이지만 이는 곧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회란 인생에서 3번은 온다. 단지 사람마다 그걸 붙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를 뿐이다. 1번, 2번 왔을 때는 놓치고 마침내 3번째 왔을 때에야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가 온 것조차 모르고 그저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다. 그 차이는 바로 준비에서 온다. 준비가 된 사람은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고 기회를 잡은 사람은 모든 준비가 된 사람인 것이다. 내가 이번에 최강야구 감독을 맡게 된 걸 보며 누군가는 저 사람을 참 운이 좋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승엽이 두산 감독으로 선임된 시점에 딱 일본에서 코치를 그만뒀으니 타이밍이 어떻게 그렇게 맞아 떨어질 수 있느냐는 이야기다. 물론 운이 좋은 것도 맞다. 그러나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애초에 감독으로 거론되기나 했을까? 김성근은 여전히 건강하고 야구를 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인식이 있으니 내게 감독을 맡긴 것이다. 만약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떠들고 다녔거나 실제로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아예 야구를 할 수 없었다면 기회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내 인생에 찾아온 기회에는 그런 준비된 순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잠깐 동안 은행원으로 일해야 했을 때도 나는 묵묵히 내 할 일을 했다. 도장 찍기나 서류 복사 말고는 할 일이 없어도 매일 출근하고 열심히 일을 배웠다. 김성근한테는 무슨 일을 시켜도 해낸다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이창현 씨의 눈에 띌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때 내가 처지를 비관하며 술이나 퍼마시고 은행에 있을 수는 없다며 당장 그만뒀더라며 마산상고 감독이라는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당장 즐겁든 슬프든 자신이 그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운탓, 남탓만 하며 비관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자기가 지금 베스트라는 확신이 들 만큼 열심히 하며 기회는 언젠가 오게 되어 있다. 운도 내 편이 된다. 매일의 흐름 속에서 자기의 베스트를 다해야 한다.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도록, 이번 공을 칠 수 있도록. 야구도 인생도 그렇다. 살아보니 똑같다. 공 하나에 다음은 없다. 남들의 위로 속으로 도망가지 마라. 칼을 갈게 만든 최태원 회장의 한마디. 내가 발을 디뎌야 걸어갈 길이 생기고
나라는 존재가 생기고 나아갈 곳이 생긴다. 2009년 SK는 한국 시리즈 7차전에 갔지만 코앞에서 우승을 놓쳤다. 준우승, 뼈아픈 패배였다. 아프지 않은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악물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올라간 한국 시리즈였다. 끝내기 홈런을 맞고서 벤치 뒤는 울음바다가 되었다. 나 자신에게 분하고 원통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모든 게 리더의 책임이니 나는 울 수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구단에서 우승 축하 파티를 이미 다 준비해놨고 구단지까지 오셨으니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회식을 했다. 그런데 그때 구단주였던 최태원 회장이 내게 이런 말을 건넸다. 김감독 잘했어요. 그 말에 나는 머리가 완전히 픽 도는 것 같았다. 한이 맺힌 것이다. 패자는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열이 받아야 정상이다. 만약 회장님이 지금까지 뭘 했느냐고 야단을 쳤다면 내 기분은 오히려 나았을 것이다. 질책을 하면 겸허히 받아들일 작정이었다. 그런데 패장에게 잘했다니 엄청나게 열이 받았다. 실패한 리더만큼 초라한 사람이 없다. 할 말도 없다. 오죽하면 패자는 말이 없다라는 말까지 있을까. 감독을 맡았다며 이겨야 한다. 벤치에 앉아서 판단하고 결단해서 결국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프로의 세계에 산다면 마땅히 이겨야 하는 것이다. 이겨야 재미가 있고 낙이 있다. 돈도 더 받게 되고 가정이 행복해진다. 그런데 내가 잘못된 결단을 내려 결국 지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으니 선수들에게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었다. 졌으니 할 말도 없었고 차마 어떤 말을 할 수도 없었다. 진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 해명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해명이라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해명은 곧 책임 전가와 같다. 이것 때문이라고 무언가를 탓하는 것이니 그게 책임 전가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주변에서는 한국 시리즈까지 간 것만으로도 그리고 7차전까지 간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며 위로해줬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애에는 팀에 아프지 않은 선수가 하나 없었다. 팀의 주축인 투수 김강현과 포수 박경환이 나란히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어 꼼짝없이 그 둘이 오는 상태로 시합을 치러야 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그로넬이 19연승을 올려 페넌트 레이스 2위로 시즌을 마감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5경기를 모두 치른 끝에 한국 시리즈까지 간 것이다. 부상 병동이 아닌가 싶을 만큼 다들 아픈 몸을 이끌고 시합에 나섰다. 그런 상황이니 옆에서는 그만하면 잘했다고 위로한 것이지만 나는 달갑지 않았다. 위로를 받아들이는 건 역시 내가 생각하기에 타협 위기에 그랬다. 위로를 받고서 그래 괜찮다. 이 정도면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타협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타협이란 생각보다 꽤 여러 군데에 있다. 위로를 믿으면 강해질 수 없다. 나는 남들의 위로에 위로받지 않는다. 믿지 않기 때문이다. 동정은 한 번뿐이지.
진심으로 동정하고 위로하던 사람도 한 번을 넘어 2번, 3번 실패하며 비난하게 되어 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렇다. 앞에서는 위로할지 몰라도 뒤돌아서는 지금까지 뭘 한 것이냐며 비난을 한다. 그래서 남의 위로는 진심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거기에 도취되어서는 더욱이 안 된다. 나는 위로를 받아도 그저 담담하게 흘려들을 뿐 거기에 위안을 느끼지 않았다. 물론 회장님이 내게 잘했다고 위로를 건넸던 것은 날 위로해 주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투지를 불태우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다. 리더가 할 수 있는 말에는 잘했어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2가지가 있는데 그분은 야단치지 않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아마 내가 잘했다는 말을 들으면 크게 반발하고 각성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야단을 치지 않고서도 각성을 시켰으니 어쩌면 리더로서는 베스트의 처신이었다. 나는 잘했다는 그 회장님의 말을 듣고 두고 보라고 생각했다. 가슴에 독을 품었다. 만약 그 말을 듣고서도 위로를 곧이곧대로 믿고 예, 감사합니다 하며 넘어갔으며 그 다음 해에도 나는 우승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남에게 위로받길 바라고 동정을 원하는 사람이다. 인간은 언제나 마지막 순간에 자기 혼자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남에게 기대봐야 변할 수 없다. 물론 현실이 불만스러울 수도 있고 실제로 환경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다. 집이 가난하고 타고난 소질이 부족하고 머리가 나쁘고 몸이 다쳤고 탓할 것을 찾자며 손가락을 돌릴 곳은 무수하게도 많다. 그래도 해결은 결국 자신이 해야 한다. 남 탓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동정이나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약하다. 더군다나 불평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도 없다. 그런데 왜 헛되이 시간을 허비하려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온전히 나 혼자의 몫이다. 나는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나는 종교가 없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댈 곳을 갖고 있으면 사람은 약해진다고 본다. 옛날 일본에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검객이 있었다. 오직 진 것만을 들고 싸운 무사다. 그는 둘 중 하나가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죽어야 끝나는 승부를 하며 평생을 살았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마음가짐으로 매 순간 스스로 헤쳐나가며 살아야 한다. 내가 발을 디뎌야 걸어갈 길이 생기고 나라는 존재가 생기고 나아갈 곳이 생긴다. 내가 강해져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남들이 아무리 그쯤 했으면 괜찮다고 위로해도 그것은 내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의 말일 뿐이다. 그러니 위로를 받아들인다는 것, 결국 내 앞길을 막는 행위인 것이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며칠 동안 날씨가 너무 따뜻했어요. 그래도 독감도 유행이고 감기 환자도 많은 것 같아요. 항상 건강이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